코로나19 발생 6달 동안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변곡점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변곡점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확진 환자가 적었고 사람들이 방심한 사이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발생 현황표를 보니 새 확진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우리는 또다시 집단 감염 사태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방심하면 물론 안 되겠죠.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던 시기가 이제 변곡점이 2번 있었다고 했는데 언제죠? 뭐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뒤에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났죠. 네. 10,000명 가까이 갑자기 환자가 늘었는데 그 바로 직전 닷새 동안 그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0명이었죠. 예.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띠고 초기에 진압되는 듯한 그 발표들이 있었고 예.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처음에 바짝 긴장하다가 좀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구는 2월 18일까지 심지어 1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의 틈을 파고들고 대규모 확진 사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비슷한 두 시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시점은 4월 초순, 그러니까 부활절과 총선거가 있었던 그때가 이제 대구 사태 이후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가 이제 네.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는 사실은 선거라는 큰 그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고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로부터 바로 한 달 뒤,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있었죠. 예.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4월 말쯤에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시기가 조금 길어질 때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개월간의 그 변곡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의 발생 현황을 보면 네. 해외 유입은 늘고 국내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새 환자가 하루에 이제 평균 21.4명이거든요. 예. 네. 그전 2주가 31명이니까 한 10명 가까이가 줄은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유입은 27.4명, 그러니까 여기는 11.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 발생은 줄고 해외 유입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표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수도권 일일 평균 신규 환자는 10.2명까지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그래서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예. 비율도 7.8%로 1%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규 집단 감염 이것도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고요.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지표들은 상당히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 29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화 조치가 나왔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방문 판매 업체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취했던 조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부 다 이제 중단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다 풀립니다. 예. 풀리는데 뭐 조건은 있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예약제를 해서 수용 인원을 뭐 전체의 30%나 절반 정도만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반면에 이제 그 12가지 고위험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뭐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도 이제 관중은 여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고요. PC방이라든가 소형 학원 이런 것들은
뭐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 특히 얼마 전까지는 종교 시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만간 이런 제한들이 풀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한다는 건 사실 좀 그 방역 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예배에서는 감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데 소모임들 그러니까 예.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뭐 찬송 모임이라든가 또는 무슨 MT 같은 그런 수련회 같은 이런 모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곳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학생들 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그 교회 수련회가 집중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예.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큰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의 그 소모임은 조만간에 아마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뭐 좀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2차 대유행 가을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올해까지 500개, 내년까지 이제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예.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전 6개월을 쭉 오면서 가장 그 방역 의료 체계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증상이 상당히 그 불규칙하고 예. 다른 증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감기 증상 이런 거랑 비슷하니까 감기 환자가 그 일반 병원에 가서 코로나19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정작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일반 환자가 그 코로나19의 선별 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병원에 가서 같이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병원 다른 진료 과목과 코로나19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하나가 막 갑자기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를 하게 되면 일반 환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 그 진료를 못 받는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있었던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그 병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이곳을 찾아가서 이곳에서 분류를 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하고 예. 일반 그 감기 환자들은 진료를 따로 받게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을이 되면 감기의 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계절성 인플루엔자 계절이 오게 예. 되죠.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적절하게 분리해서 따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의 인력이 병원의 그 의료 서비스가 공백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향후 6개월을 맞아서 앞으로 재유행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6개월을 그 대비하는 입장에서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리닉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뭐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으시라 이런 권고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의료 현장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시설을 만들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있는 시설 가운데에서 이제 이 클리닉으로 이제 그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예. 구조를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를 바꾸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선을 분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나 일반 그 감기를 치료나 진료할 수 있는 시설들, 인력들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하나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클리닉을 만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 비용이 한 곳에 1억 원 정도만 지원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1억 원을 정도면은 그 시설 그 전환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정도 지원밖에 안 해주면은 우리가 이것을 모험을 걸 수 있겠느냐 해서 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클리닉을 설치하는 데로 나서려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공공성 있는 그 클리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눈에 띄는 소식 가운데서는 그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네네. 강사가 거짓말을 한 바람에 1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5월 2, 3일에 이제 이태원에 가서 킹클럽이라는 데에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9일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9일에 확진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자신의 직업도 속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학원과 과외 교습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사실도 숨겼고, 그러니까 2일, 3일 갔다 온 다음에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를 움직였다는 동선도 제대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죠.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습학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전 노래방으로 갔죠. 예. 그리고 부천에 있는 돌잔치로 갔죠. 그다음에 쿠팡 물류센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차 감염,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N차 감염을 예.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이 사람과 관련된 확진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구속을 이번에 됐는데요. 실제로 병 치료는 지난달에 마쳤는데 약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다른 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순간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이제 예.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동선을 속인 또 환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서울 송파구 60번 환자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 60번 환자의 경우에는 동선을 속여서 광주시가 뭐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송파구에 사는 이제 50대 여성인데요. 예. 이 여성이 확진 받기 전에 광주에 가서 자기 친척들하고 식사를 3차례 했는데 예. 그 식사한 인원이 17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이 확진이 됐고 그 사람들의 접촉자 3명이 확진이 돼서 12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예, 예. 이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15일 양성 판정을 받고 사흘 동안 자기의 동선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그 광주에서 동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송파구에 있는 여성을 만났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올라왔던 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그 동선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덮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에 있는 그 50대 여성을 광주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예.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액수를 산정해 보니까 한 2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검사 대상자가 802명입니다. 네. 802명인데 한 사람의 검사비가 14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하는 데만 1억 1,2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149명. 예.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 보조비 같은 거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에 45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6,700만 원쯤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가격리 해제 전에 또 검사를 한번 받죠. 예. 그 비용. 그다음에 확진자가 지금 12명 나왔으니까요. 입원 치료비. 그래서 다 합치니까 2억 2천여만 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아. 이것은 사회적 손실, 그러니까 예. 행정력이라든가 업소, 동선이 나온 업소의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은 뺀 비용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보셨습니다만 지금 구상권 네. 1차적으로 2억 원이 넘는 구상권이 청구될 것 같고요. 동선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